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심층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자격증 시험의 최대 난관 중 하나죠.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 즉 그 AV 설비 개통도 마스터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소방 전기 도면을 단 4단계의 논리로 완벽하게 해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집중 탐구의 유일한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만 완벽히 소화해내시면 시험장에서 당락을 가르는 이 까다로운 도면이 오히려 점수를 따는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수험생 여러분께서 소방 전기 개통도를 처음 마주하시면 선이 이리저리 막 꼬여 있어서 마치 해독할 수 없는 암호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알람 밸브 주변에 복잡하게 연결된 선들과 기호들은 진짜 엄청난 시간 압박으로 다가오죠. 진짜 숨이 턱 막히거든요, 처음에 보면. 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은 단순한 선의 나열이 아니라 명확한 물리적, 공학적 규칙의 결과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4단계 공식만 그 배경 원리와 함께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흔들림 없이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도면 해독의 1단계, 밸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스위치와 종단 저한 결선 원리입니다. 자료를 딱 보면 알람 밸브라는 하나의 커다란 장치에 핵심 스위치가 2개나 달려 있어요. 얘네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도면 해독의 가장 기본은 각 기기가 거기에 왜 존재하는지, 즉 그 존재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알람 밸브에 달린 첫 번째 스위치는 압력 스위치, 도면상 기호로는 PS, 즉 압력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스위치의 목적은 아주 단순 명료해요. 배관 내에 유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물리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불이 나서 천장에 있는 헤드가 터지면 물이 쏟아져 내리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배관 내의 압력이 급격히 변하게 되는데 이 압력 스위치가 그 변화를 즉각 알아채고 수신기에 지금 밸브가 개방돼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진짜 화재 상황을 전달해주는, 즉 입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불이 나서 물이 터졌다는 걸 기계적으로 수신기에 보고하는 핵심 센서군요. 그럼 그 두 번째 스위치인 템퍼 스위치, TS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물 흐르는 걸 감지하는 센서가 이미 있는데 또 필요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압력 스위치가 화재라는 물리적 현상을 감지한다면 템퍼 스위치는 사람의 실수나 고의적인 조작을 감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상에는 물의 흐름을 막거나 열 수 있는 급수 개폐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임의로 폐쇄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잠깐만요.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소방 배관의 밸브를 누군가 잠근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현실 현장에서 생각보다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에 보수 공사를 하느라 작업자가 잠깐 밸브를 잠궜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 깜빡 잊고 밸브를 다시 열어두지 않은 채 주말을 맞이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만약 그 주말에 진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압력 스위치가 아무리 정상이고 헤드가 터져도 메인 밸브가 잠겨 있으니 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기계가 완벽해도 사람이 밸브를 잠가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방 안전에 있어서 이런 인적 오류는 치명적인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밸브가 아주 조금이라도 잠기는 순간 이 템퍼 스위치가 즉각 물리적으로 작동해서 수신기에 경고 신호를 입력합니다. 지금 화재 진압용 밸브가 잠겨 있으니 당장 관리자를 보내서 조치하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템퍼 스위치가 왜 현대 소방 도면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요소인지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스위치들이 수신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결선 방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도면을 볼 때 COM 단자니, NO 단자니 하는 알파벳들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 알파벳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면 전혀 안 어렵습니다.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스위치들이 공통선인 COM 단자와 NO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COM은 커먼, 즉 여러 기기가 전기를 공유하는 공통 마이너스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NO 단자입니다. NO는 노멀리 오픈의 약자입니다. 노멀리 오픈,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전기 회로에서 열려 있다는 말은
문이 열려서 길이 끊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두 단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다가 물이 흐르거나 누군가 밸브를 잠그는 물리적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위치 내부의 접점이 찰칵하고 닫히면서, 즉 클로즈 되면서 길이 이어집니다. 아, 평소에는 끊어져 있다가 특정 이벤트가 생기는 순간 철컥하고 연결되면서 수신기로 전기가 쫙 흘러가는 거군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 결선은 COM과 NO에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면에 그려진 그 톱니바퀴 같은 선 하나가 눈에 띕니다. 종단 저항 10kΩ 4분의 1W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을 스위치 내부 말단이 설치해야 한다고 엄청 강조되어 있거든요. 이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것을 더 큰 관점, 즉 소방공학의 철학과 연결해 보면 페이세이프라는 안전 설계의 핵심과 직결됩니다. 종단 저항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로의 단선 감시예요. 수신기가 있는 방제실부터 현장에 있는 알람 밸브까지는 수십 수백 미터의 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천장 속을 지나가는 이 전선을 쥐가 갉아먹거나 노후화돼서 중간에 툭 끊어졌다고 가정해 보시죠. 전선이 끊어졌으니 진짜 불이 나도 스위치 신호가 수신기로 못 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신기가 평소에 전선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다면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하지 않고 나서야 아, 고장났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고안해낸 것이 종단 저항입니다. 수신기가 평상시에 10kΩ이라는 저항을 거쳐 흐르는 아주 미세한 감시 전류를 회로에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일종의 생존 신고를 계속 받는 거군요. 너 거기 잘 살아있니? 하고 미세한 전기를 계속 쏴보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미세 전류가 현장 끝에 있는 저항까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걸 확인하면서 수신기는 100m 길이의 선이 안전하게 잘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설이 중간에 끊어지면 미세 전류 흐름이 탁 멈추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수신기는 즉각 단선 에러를 띄우고 관리자에게 선을 고치라고 경고를 울리죠. 그렇다면 그 저항을 수신기 바로 코앞에 달아두면 절대 안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만약 종단 저항이 수신기 내부에 있다면 수신기는 자기 바로 코앞에서 회로가 정상인 것처럼 미세 전류가 도는 것만 보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 멀리 현장의 선이 끊어졌는지 알 길이 없죠. 따라서 종단 저항은 도면상에서도 반드시 수신기가 아닌 기기 말단, 즉 현장 끝에 있는 압력 스위치나 템퍼 스위치 내부에 설치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의 고장을 증명해내도록 만드는 위대한 공학적 규칙인 거죠. 설명을 듣고 나니 도면의 톱니바퀴 기호 하나에 사람 생명으로 구하려는 엄청난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스위치 원리와 결선 처리를 완벽히 이해했으니 이제 실전 도면 해독의 하이라이트인 가닥수 산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죠. 먼저 템퍼 스위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구형 모델이나 기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죠. 여기서부터 수험생 여러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도면에서 가닥스를 셀 때는 복잡하게 얽힌 선을 한 번에 보려 하지 마시고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1개 구역, 즉 1개 존부터 쪼개서 시작해야 합니다. 템퍼 스위치가 없는 구형 시스템에서 1개 존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총 3가닥의 전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가닥이요? 네, 머릿속으로 각 전선의 색깔을 칠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모든 기기가 마이너스 극처럼 공유하는 공통선. 두 번째는 화재 시에 시끄러운 경보를 올려주는 출력 역할의 사이렌선. 세 번째는 아까 배운 유수를 감지해 입력해주는 압력 스위치, 즉 PS선입니다. 이렇게 딱 3가닥의 한 세트예요.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선 하나, 사이렌 하나, PS 하나 이렇게 3가닥이 기본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만약 건물이 넓어서 2층, 3층 이렇게 구역이 하나씩 추가되면 전선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1개 구역이 3가닥이니까 2개 구역이면 6가닥, 3개 구역이면 9가닥 이렇게 배수로 늘어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도면을 설계할 때 그렇게 무식하게 전선을 늘리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전선관도 턱없이 굵어져야 하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구역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전선은 3가닥이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2가닥씩만 증가합니다. 어째서 2가닥만 늘어나는 거죠? 나머지 한 가닥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 비밀은 바로 첫 번째 선인 공통선의 마법에 있습니다. 공통선은 말 그대로 건물 전체의 모든 구역이 하나를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구역이 10개든 100개든
공통선은 원칙적으로 딱 1가닥만 끌고 내려와서 다 같이 물렸으면 전위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바탕이 되는 선이니까 굳이 층마다 따로 내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수신기가 각 구역을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선들이 있죠. 1층에서 불이 났으니 1층 사이렌만 울려라. 2층 밸브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 지정과 개별 제어가 필요한 선들, 즉 사이렌선과 PS선 이 두 가닥만 구역이 늘어날 때마다 1세트씩 새롭게 추가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공통선은 하나로 퉁치고 위치를 구별해야 하는 사이렌과 PS선만 각각 추가되는 거군요. 수험생 여러분, 이거 암기장처럼 바로 규칙으로 만들어 볼까요? 템퍼 스위치가 없는 시스템의 기본 1개조는 3가닥, 그럼 2개조는 기본 3가닥에 세구역용 2가닥을 더해서 총 5가닥이 되고요. 3개조는 5가닥에 다시 2가닥을 더해 7가닥이 됩니다. 시작은 3, 그 다음부터는 5, 7, 9 이렇게 2씩 더해지는 홀수로 늘어나는 규칙. 머리에 확 꽂히네요. 논리적으로 완벽히 소화하셨습니다. 시험지에서 도면을 따라 세로 간선이 묶여 내려올 때 구역이 몇 개 합쳐져서 내려오고 있는지만 딱 세어보면 이 규칙을 적용해서 3, 5, 7, 9 이런 식으로 1초 만에 정답을 확신하실 수 있어요. 이 상승세를 몰아서 세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템퍼 스위치가 있는 경우의 회선 가닥수 산정입니다. 요즘 짓는 건물들이나 최신 표준 도면에는 사람 실수를 막기 위해 템퍼 스위치가 법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수험생들이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두 번째 자료에서 확립한 논리가 이 새로운 상황에도 기가 막히게 똑같이 확장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템퍼 스위치, 즉 TS라는 변수가 시스템에 단 하나 추가된 것뿐이에요. 새로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1개존의 세팅부터 다시 해봐야겠네요. 아까는 공통, 사이렌, PS 이렇게 3가닥이었잖아요. 네, 그 3가닥에 더해서 이제는 밸브가 임의로 잠기는지를 감시할 감시자, 즉 TS선이 하나 더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기본 가닥수가 3가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가닥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1개조는 4가닥, 공통, 사이렌, PS, TS.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다면 구역이 하나씩 늘어날 때 추가되는 가닥수도 달라지겠네요? 앞에서는 2가닥씩 늘었는데 말이죠. 자, 원리를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공통선은 어떻게 될까요? 공통소는 구역이 100개라도 무조건 1가닥을 공유한다고 하셨으니까 늘어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신기가 각 구역마다 개별적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통제해야 할 선은 몇 개가 되죠? 어느 층에 경보를 울릴지 정할 사이렌선, 어느 층 배관에 물이 터졌는지 확인할 PS선, 그리고 어느 층 밸브가 잠겼는지 감시할 TS선까지. 총 3가지 선이 구역마다 독립적으로 필요해지며 아하, 그래서 구역이 늘어날 때마다 이번에는 3가닥씩 증가하는 거군요. 정답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억지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템퍼 스위치가 있는 경우 1개조는 4가닥, 2개조는 기본 4에 3을 더해 7가닥, 3개조는 다시 3을 더해 10가닥이 됩니다. 4, 7, 10, 13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와, 3, 5, 7 방식하고 4, 7, 10 방식이 이제야 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머릿속에 완벽히 그려집니다. 그런데 수험생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출제자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지문에 이 건물은 템퍼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채야 하죠? 수험생 스스로 도면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그려진 기호를 보고 TS가 그려져 있는지 혹은 도면 옆에 박스 쳐져 있는 범례표에 템퍼 스위치 기호가 슬쩍 들어가 있는지를 매의 눈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걸 찾아낸 뒤에 4가닥, 3가닥 증가 공식을 적용해야지 습관적으로 357 공식을 썼다가는 도면 전체의 가닥수 산정이 연쇄적으로 다 틀리게 됩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범례부터 확인해서 TS의 유무를 찾아라. 꼭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4번째 자료입니다. 배선 규격 및 박스 시공 사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면을 해독해서 구역별로 전선이 총 몇 가닥 내려가는지는 다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도면 옆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암호 같은 자재 스펙들이 잔뜩 적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HFIX 2.5 스퀘어, 가로 열고 16C, 가로 닫고 이런 거요.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한데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이 긴 이름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철저한 공학적 약속입니다. 수험생이라면 이 명칭을 풀어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먼저 배선 규격인 HFIX를 볼까요? 이 전선의 정식 명칭은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입니다. 이름 한번 살벌하게 기네요. 저독성이나 난연은 불에 잘 안 타고 독가스가 덜 나온다는 뜻일 테니 화재용으로 쓰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교폴리올레핀이라는 건 무슨 화학 기호인가요? 우리가 화학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교폴리올레핀은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피복을 특별한 방식으로 구워냈다는 뜻이에요. 일반 전선 피복은 불이 나면 시커먼 유독가스를 뿜어내며 맹독성 액체로 녹아내립니다. 화재 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원인이 바로 이 전선 피복이 타면서 나오는 질식성 유독가스거든요. 하지만 이 기술을 적용한 전선은 고온에서도 피복이 녹아 흘러내리지 않고 유독가스도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이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여주는 생명줄 그 자체인 것이죠. 그 뒤에 2.5스퀘어는 전선 내부 구리선의 단면적, 즉 굵기를 의미하고요. 아하, 화학 기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코팅 기술을 의미하는 거였군요. 소방 도면에서 이 HFIX 전선을 쓰는 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철저한 생명보호 철학이네요. 그런데 굵기가 2.5스퀘어런인 걸 알았는데 그 뒤에 괄호치고 적혀있는 16C, 22C, 28C 같은 숫자들은 또 뭡니까? 구역이 내려갈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 코어 가닥수가 16개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선 굵기가 16mm로 굵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을 가장 많이 빠뜨리는 단골 함정입니다. 이 괄호 안의 문자 C와 앞의 숫자는 전선 가닥수나 전선 자체의 굵기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선들을 감싸서 보호하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파이프, 즉 전선관의 굵기, 다시 말해 전선관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아, 전선 자체가 아니라 전선을 쏙 집어넣는 바깥쪽 보호 파이프의 지름 사이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런데 왜 구역이 내려갈수록 이 숫자가 16에서 22, 28로 커지는 거죠? 우리가 앞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료에서 뭘 계산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 구역이 합쳐질 때마다 전선 가닥수가 4가닥에서 7가닥으로, 10가닥, 13가닥으로 계속 늘어났죠. 잠깐, 가닥수가 늘어난다는 건 전선 뭉치가 물리적으로 엄청 두꺼워진다는 뜻이네요. 정답입니다. 1개존일 때는 전선이 고작 4가닥만 내려오니까 지름 16mm 굵기인 16C 전선관 안에 쏙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2개존, 3개존의 선들이 계속 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 가닥수가 7가닥, 10가닥, 16가닥으로 뚱뚱해지죠. 그러면 좁은 16C 파이프 안에는 물리적으로 선을 우겨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소름 돋네요. 그래서 전선 뭉치가 두꺼워짐에 따라 그것을 담는 파이프인 전선관 굵기도 16C에서 22C로, 다시 28C로 점점 넓혀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도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수학적으로 가닥수를 계산한 결과가 물리적인 전선관의 굵기 변화로 완벽하게 이어지잖아요. 도면을 읽으실 때 본인이 계산한 가닥수가 늘어남에 따라 도면 옆에 적힌 전선관의 굵기, 즉 C 기호도 함께 커지는 패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닥수 계산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훌륭한 크로스체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수학적 계산하고 물리적 시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보니 막혔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이 훌륭한 전선들이 모이고 분기되는 지점인 물리적인 통, 즉 박스 시공 사양만 딱 짚고 넘어가면 오늘 과정이 완벽히 끝나겠네요. 박스에도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시공 목적과 위치에 따라 박스 형태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먼저 알람 밸브 분기용 연결 박스를 보겠습니다. 메인 수직 간선에서 각 층의 알람 밸브 쪽으로 선을 따오는 중요한 분기점이죠. 이곳은 콘크리트 벽면이나 천장 안에 박스를 묻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매입 시공을 주로 하는데, 이때는 넉넉한 공간을 가진 정사각형 모양의 사각 박스를 사용합니다. 매입할 때는 사각 박스? 그럼 벽 밖으로 튀어나오게 노출 시공을 할 때는요? 노출 시공 시에는 선을 여유 있게 빼고 작업하기 좋도록 풀박스를 사용합니다.
규격으로는 PB 100 곱하기 100 곱하기 54D, 그러니까 깊이 54mm 또는 더 깊은 75D를 주로 쓰죠. 우리가 앞서 계속 강조했던 템퍼 스위치 작동 확인 간선들도 다 이 사각 박스나 풀 박스를 갖춰서 수신기로 연결되는 흐름을 도면에서 입체적으로 딱 읽어내셔야 합니다. 알람 밸브 분기용은 사각 박스 아니면 풀 박스. 그렇다면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대피하라고 울려야 하는 출력기기, 전자 사이렌은 어떤 박스에 설치하나요? 전자 사이렌처럼 단독으로 벽에 튼튼하게 고정 설치, 즉 취부해야 하는 기기들은 주로 팔각 박스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사각 박스와는 모서리 생김새나 나사구멍 위치가 다르거든요. 각 층별로 전자 사이렌이 설치되는 개소를 도면에서 따라가 보시면 예외 없이 이 팔각 박스 기호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 박스와 팔각 박스, 완전히 용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군요. 시험 문제에서 괄호 넣기로 여기에 들어갈 박스 종류를 쓰시오라고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고 그 위치가 분기점인지 사이렌이 달리는 위치인지 기기 종류부터 파악하면 사각이냐 팔각이냐를 절대 헷갈리지 않고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단순히 도면을 보는 수준에 넘어서 설계자의 의도를 해독하는 경지에 오르신 겁니다. 단순한 수치 암기가 아니라 왜 그 자재가 거기에 그런 형태로 쓰여야만 하는지를 공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복잡한 도면 전체가 마치 투시도를 보듯 입체적으로 쫙 보이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배운 이 4단계를 시험장 입장 1분 전이라고 생각하고 초고속으로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결선의 철학. PS와 TS 스위치는 모두 공통선과 평상시 열려있는 NO 단자에 연결한다. 그리고 단선 감시를 위한 10kΩ 종단 저항은 페일세이프 원칙에 따라 수신기가 아닌 기기 말단에 설치한다. 둘째, 가닥수 산정의 논리. 템퍼 스위치 유무를 범내에서 매의 눈으로 확인한다. TS가 없는 도면은 3가닥에서 출발해 공통선을 제외한 2가닥씩 추가. TS가 있는 도면은 4가닥에서 출발해 3가닥씩 추가. 이 두 가지 트랙만 기억하시면 가닥수 계산에서 틀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괄호 안의 C 단위는 전선 가닥수가 아니라 전선 뭉치를 보호하는 전선관 파이프의 굵기다. 그리고 전자 사이렌 설치에는 팔각 박스를, 분기 연결에는 사각 박스나 풀 박스를 적용한다. 이 4단계의 공학적 배경과 논리적 흐름을 시험지 귀통에 딱 적어두고 도면을 들여다보신다면 아무리 선이 꼬여있는 악랄한 응용 문제라도 아주 명쾌하게 설계도를 뚫어보고 정답을 도출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쏟은 그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이 시험장에서 100% 발휘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